재즈 느와르 인 도쿄. 이종학. 파람북. 1. 덜컹하며 막 플랫폼을 벗어나 언덕으로 내려갈 때 루프웨이 전면 창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아시노 호수가 펼쳐졌다. 호수라고는 하지만 제법 규모가 커서 곧장 바다로 이어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자신이 타고 있는 캐빈이 곧장 거대한 물 웅덩이로 던져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민과 미숙이 가볍게 탄성을 질렀다. 호수 한쪽에 범선 한 척이 유유히 떠갔다. 붉은색과 금색으로 치장한 외관이 무척 화려했다. 존재감도 대단했다. 마치 호수 전체를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듯했다. 배 앞머리엔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로 무장한 병사의 조각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다. 실제로는 유람선이지만 해적선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했다. 갑자기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으로 내던져지는 순간 아내 미숙이 그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돌아보니 그녀의 눈 역시 휘둥그레져 있었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볍게 웃었다. 그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정민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발밑에 펼쳐진 호수를 내려다봤다. 잔잔한 물결이 파도치고 있었다. 조금씩 마음이 평온해졌다. 동시에 지난 10년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항상 그는 아내에게 감사했다. 고작 한일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주제에 꿈도 꾸지 못할 미인을 만났고 정관계에서 알아주는 장인어른 덕분에 어렵지 않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지금 와서 보면 현재 그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 교수 자리나 풍부한 연구 자금, 안락한 생활 등은 이런 든든한 후원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꿈만 같이 흘렀던 지난 10년이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얻고 아들을 낳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교수 자리를 잡는 등 전쟁과 다름없는 순간순간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오로지 단둘이 갖는 짧은 여행은 지난 10년을 성공적으로 보낸 두 사람에 대한 일종의 포상이었다. 실은 이 아이디어도 장인 어른한테서 나왔다. 마침 도쿄에서 열리는 세미나 관계로 그의 출장이 확정되자 이 기회에 아내도 동행하라고 했다. 아이는 잠시 맡아줄 테니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여행이라도 하라는 배려였다. 그러나 대학에 매인 몸인데다가 세미나 준비 관계로 정신이 없는 정민이 여행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짤 수는 없었다. 이럴 땐 아내가 참 고맙다. 그녀가 알아서 항공권을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비록 1박이지만 하코네 관광까지 계획했다. 게다가 여기 하코네 투어에는 꽤 재미있는 가이드가 따라붙었다. 디지라는 친구인데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 파마한 머리가 꼬불꼬불했고 디지 길레페이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중앙에 트럼펫 그림이 요란하게 그려져 절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가 차를 몰고 오전에 신주쿠에서 두 사람을 픽업한다. 오후에 하코네에 도착해서 당일 관광을 진행한 다음 전통 료칸에 데려간다. 여기서 1박 후 하코네를 떠나 오후 늦게 신주쿠에 도착한다. 거기서 가볍게 쇼핑을 안내한다. 대충 이런 일정으로 진행했다. 첫눈에도 자유분방해 보이는 이 가이드는 디지라는 예명을 쓰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도쿄의 여러 재즈 클럽에서 트럼펫을 불고 있으며 언젠가는 디지 길레파스와 같은 전설적인 연주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차에는 항상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당연히 트럼펫 연주가 중심이었다. 처음에는 시끄러웠지만 듣다 보니 꽤 재미있었다. 정민도 가끔 재즈를 듣기는 했다. 집중해서 공연을 보거나 음반을 모으는 취미까지는 아니어도
감각적으로 재즈가 몸에 잘 달라붙었다. 따라서 이런 프로페셔널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아내도 그리 싫은 내색이 아니었다. 덕분에 당일 강강을 마칠 즈음에는 세 사람 사이에 기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 재즈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리모건, 프레디 허바드, 마일스 데이비스, 클리퍼드 브라운. 디지가 입에 올리는 빅네임들을 보면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트럼펫터가 많았다. 이 기회에 재즈 음반을 모아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단 그의 취향은 아무래도 테너 색스. 다급하게 고역을 치고 들어오는 트럼펫보다는 느긋하게 중역대에서 마음을 사로잡는 테너가 더 좋았다. 뭐 어떤가. 낮에 하코네에 도착해서 고라역에 있는 오래된 소밭집에서 점심을 먹고 소운잔을 산책하다가 로프웨이를 타고 여기 아시노 호수까지 왔다. 이윽고 해적선에 오르니 호수 주변이 붉게 물들었다.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었다. 차가운 1월의 쌀쌀한 바람이 정민과 아내에게 몰아쳤지만 전혀 추운 줄 몰랐다. 여전히 둘은 손을 꼭 잡은 상태였다. 누가 보면 갓 신혼여행 온 사이로 봤을 것이다. 나이는 좀 들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 당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 10년 만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셈이다. 누가 빼앗아 갈까봐 그래요? 손바닥 닳겠어요. 돌아보니 디지가 씩 웃고 있었다. 언제 봐도 호감을 갖게 만드는 미소였다. 내가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정민의 말에 아내가 가볍게 어깨를 치고는 얼른 손을 빼냈다. 이제 곧 내려요. 벌써 다 왔어요? 아내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그럼요. 그냥 맛만 보는 크루즈인데요. 퀸 엘리자베스호가 아니라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이 저녁 6시니까 일정을 정리해보죠. 몇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숙소에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도키노 스미카에 들러서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정민이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냥 당신 편한 대로 해요. 평소답게 그녀가 그에게 선택권을 줬다. 자세히 살펴보니 좀 피곤한 모습이었다. 그냥 숙소로 갑시다. 정민의 결정에 알았다는 듯 디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배가 정박하자마자 일부러 천천히 내렸다. 여기서 숙소는 그리 멀지 않다. 굳이 남들을 앞서갈 필요가 없다. 문득 정민은 해적선을 다시 보고 싶어졌다. 슬쩍 돌아보니 석양을 배경으로 해적선의 실루엣이 검게 나타났다. 예의 병사는 여전히 씩씩한 기세로 창과 방패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 기백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2. 뜨겁게 달궈진 무쇠 냄비에서 가볍게 김이 올라왔다. 그 위로 얇게 썬 쇠고기가 몇 장 올라갔다. 이내 치지직 소리가 나왔다. 곧 연기를 내며 고소하게 고기가 구워졌다. 그 사이 디지는 능숙하게 작은 볼에 계란을 풀어 젓가락을 빠르게 돌렸다. 정민과 아내도 따라서 달걀을 풀었다. 이윽고 기분 좋은 향을 내며 고기가 익어가자 그 위에 가볍게 소스를 뿌린 후 젓가락으로 집었다. 이것을 달걀에 찍어 먹으라고 권했다. 일단 정민이 먼저 맛을 봤다. 쇠고기 특유의 기름기가 생달걀과 어우러지고 거기에 짭짤한 소스가 가미되어 심플하면서도 풍미가 깊은 맛을 냈다. 와우, 완전히 다른 맛이네. 가볍게 정민이 찬탄했다. 맛있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스키야키는 처음인가요? 동의를 구하듯 디지가 물었다. 몇 번 먹어본 적은 있지만 사실 뭐 대단한 요리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 이곳은 하코네에서 보기 힘든 스키야키 전문점이다. 현지인이 아니면 찾기 힘든 곳에 숨어 있다.
디지 덕분에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소스가 명물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어요. 제 나름 스키야키 전문점을 많이 다녔지만 이 정도면 손가락에 꼽을만 해요. 디지가 연신 고기를 구우며 말했다. 확실히 이런 요리에 친숙한 듯 직접 대젓가락을 들고 요리를 했다. 마치 그가 호스트라도 되는 듯 했다. 어쨌든 좋다. 정민 입장에선 맛있게 먹으면 그만 아닌가? 이런 요리에도 일본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단순하고 쉬운 요리인데 제맛을 내려면 어느 정도의 수행이랄까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모습을 이런 데서도 발견하죠. 디지가 연신 땀을 흘리며 말했다. 그렇지. 차라든가 스시, 사시미, 우동, 오뎅, 덴뿌라 모두 한 번 보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하지만 제맛 내기가 쉽지 않아. 그 안에 깊고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으니까. 가볍게 정민이 수긍했다. 이미 정민은 디지의 형이 되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왔다. 일본의 국기를 보세요. 가운데 붉은 점 하나. 하지만 이게 상징하는 세계는 결코 간단치 않아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한이 없지. 일가 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말이지. 역시 교수님답네요. 디지가 씩 웃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마침 아내가 무슨 생각이 난 듯 물었다. 재즈를 공부한다는데 왜 하필 일본이죠? 남들은 다 미국에 가잖아요. 버클리 음대 같은 곳에 가면 한국인이 무척 많다던데. 그런데 졸업하면 인맥이라도 쌓을 수 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디지가 말했다. 사실 저는 요즘 미국에서 연주되는 재즈에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기교적이고 잘난 체하고 현란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기량을 자랑하는 쪽으로만 발달했어요. 몇 비트까지 쪼개냐, 얼마나 복잡한 화성을 구축하냐, 앙상블은 어떻게 구성하냐, 거기에 각종 민속 음악과 클래식까지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쪽을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분이 아니면 사실 평범한 재즈 팬으로서는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테크닉만 보자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 같은 녀석은 평생 쫓아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재즈일까요? 적어도 나를 매료시킨 음악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은 짐작이 가는군. 그러다 시선을 돌린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재즈 강국이지만 좀 고풍스런 재즈, 예스럽고 캐캐묵었지만 결코 낙지 않은, 그러니까 모던 재즈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양인의 감성이나 노스텔지어와 교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 옛날 재즈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던 시대를 떠올립니다. 그런 재즈가 제 입맛에 맞았던 거죠. 멋져요. 미숙이 가볍게 박수를 치며 말했다. 언제 한번 꼭 연주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실은 내일 공연이 있습니다. 정말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작은 클럽에서 소수의 애호가를 상대하는 정도입니다. 여보, 우리 한번 가봐요. 미숙이 정민의 어깨를 쳤다. 정민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내일 저녁에 귀국해야 하잖아. 아, 그러네요. 미숙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미리 알려줄게.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주게나. 정민의 정중한 부탁에 디지가 씩 웃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진한 아쉬움이 엿보였다. 하루 정도 더 있다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귀국해서 할 일이 많다. 여기서 선을 긋자. 재즈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의 강점이랄까 미덕이 드러나는군.
맞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볼을 드셔보실래요? 하이볼? 네, 이것도 일본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어떤 뜻에서? 일본인의 위장으로는 위스키 스트레이트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양인이 즐겨 마시는 위스키를 마시고 싶기는 하죠. 그래서 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위장 상하지 않고 위스키를 즐기게 하자 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죠.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미숙이 승낙하자 곧바로 주문이 이어졌다. 잠시 후 석 잔의 하이볼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옅은 커피색을 띤 액체가 얼음과 함께 정확히 500cc 잔에 담겨 있었다. 잔을 들어보니 묵직했다. 그러나 강한 알코올 느낌은 없었다. 각자 한 잔씩 들고 허공에 잔을 부딪혔다. 정민과 미숙에게 하이볼은 처음이었다. 얼음을 넣은 탓인지 일단 목 넘김이 시원했고 약간의 알코올이 기분 좋게 감지되었다. 자네를 만나기를 잘한 것 같아. 정민이 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일상의 자잘한 것들, 재즈랄지 하이볼이랄지 좀 전에 해적선이랄지 어떤 외래 문명을 만나면 처음부터 배격하지 않고 그 장점을 잘 포착해서 일본식으로 현지화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네. 한일 근현대사를 전공한다는 사람이 여태 이런 부분을 몰랐나 반성이 될 정도야. 너무 띄우지 마십시오. 저야 그냥 가이드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이드라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도 있어. 잘난 체 한 번 더 하죠. 디지가 갑자기 공깃밥을 주문했다.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어금니를 씁니다. 숟가락으로 왕창 퍼서 한가득 넣죠. 그리고 반찬과 함께 우걱우걱 씹어 먹습니다. 일본은 다른가? 시범을 보여주죠. 디지가 밥 공기를 손으로 집어 입에 가져간 다음 젓가락으로 조금 퍼서 앞니로 씹었다. 일본은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아주 조금만 집어서 주로 앞니로 천천히 먹습니다. 말하자면 그 맛과 향과 식감을 음미하는 거죠. 좀 찌찌해 보이네요. 미숙이 웃었다. 일본 사람들이 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디지가 웃으며 밥 공기를 내려놨다. 3. 어둠과 고요가 주위를 온통 집어삼켰다. 마치 두꺼운 담요로 방을 감싼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냉기가 몰려왔다. 산속의 시간은 빠르게 어둠으로 향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침묵으로 감싼다. 뼛속까지 잠식하는 추위와 함께. 하지만 발 아래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지옥처럼 뜨거운 온천수가 자욱한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온천 특유의 짙은 유황 냄새는 몽환적이었다. 마치 구름 위로 붕붕 떠있는 느낌이었다. 얼핏 무섭기도 했지만 뭔가 사람의 마음을 당기는 부분도 있었다. 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왼발부터 담갔다. 일종의 간복이었다.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다. 추위 때문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탓일까. 이어서 오른발. 괜찮다. 이제 안심하고 서서히 몸을 탕 속에 밀어넣는다. 이내 목 근처까지 물이 잠긴다. 주변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시야가 차단되자 머릿속이 단순해졌다. 조금씩 자신의 몸을 데우는 온기와는 달리 머리 쪽은 차가웠다. 몸의 긴장이 풀어질수록 정신은 또렷해졌다. 열기와 냉기가 어우러지며 몸과 머리가 각각 다르게 반응해왔다. 노천욕의 특징이다. 몸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다. 이런 이율배반에 몸의 메커니즘이 갈팡질팡했다. 하지만 이내 평온해졌다.
몸과 머리가 화해한 것이다. 정민은 눈을 감고 히노키 욕조에 머리를 기댄 채 최대한 릴렉스했다. 어느 순간부터 사고는 정지되었고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폐에 집어넣었다. 완벽한 정적과 완벽한 어둠, 그리고 완벽한 정지. 이때 그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지는 손길이 느껴졌다. 가볍지만 확실하게 그의 목덜미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더욱 나른해졌다. 처음 받아보는 아내의 마사지. 그 손길은 무척 부드러웠다. 그가 돌아보니 약간 그녀의 얼굴이 홍조를 띠었다. 거기에 묘한 간능미가 흐르고 있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아내의 숨은 이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여태껏 그는 아내에게서 한 번도 섹스를 통해 만족을 느낀 적이 없었다. 어쩌다 요구하면 마지못해 응하는 정도였다. 그것도 마네킹처럼 누워서 기계적으로 반응할 뿐이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고 숨소리조차 죽였다. 가끔 시간을 하는 느낌도 들었다. 생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벌린다고나 할까. 그나마 아이가 하나 태어나자 이런 요식행위도 끝이 났다. 요 3년간 두 사람이 몸을 섞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누가 먼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 피한 것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 간혹 욕구가 일어나긴 했지만 섹스를 부담스러워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정민 스스로 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미숙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상당히 의외였다. 어쩌면 나름대로 이번 여행을 준비했는지 모른다. 뭔가 둘 사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는지도 모른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한시름 놓을 시점이 된 것이다. 둘은 탕 속에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애무했다. 온천욕 때문인지 그녀의 몸이 뜨거웠다. 둘은 탕에서 나와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닦아낸 후 침대로 갔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그녀의 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반응도 뜨거웠다. 삽입을 했을 때 가벼운 신음도 나왔다. 그는 더욱 흥분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정작 관계에 돌입했을 땐 다시 몸이 차가워졌다. 다시 숨을 죽였다. 그는 억지로 관계를 하고 사정을 했다. 갑자기 힘이 빠졌다. 바로 그녀에게 떨어져 활짝 침대에 널브러졌다. 고마워요. 난데없이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정민 씨. 뭐가 고맙다는 거야? 나하고 결혼해주고 함께 살아주고 아이를 키워주고 이런 데 데려와주고 그래서 고마워요. 그건 내가 할 소린데? 진심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사실 아닌가? 대답 대신 그녀는 그의 품에 파묻혔다. 그런 그녀의 등을 나른하게 어루만지며 그는 잠을 청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느 순간 깊은 잠에 빠진 그녀를 남겨두고 난간으로 갔다. 여전히 어둠뿐이다. 그리고 냉기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가운을 걸치는 것도 잊은 채 알몸으로 멍하니 어둠에 쌓인 숲과 여간을 바라봤다. 몇백 년 전에 지어졌을 듯 싶은 낡은 건물은 저 멀리 숲과 이어져 있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꼬불꼬불했다. 중간중간 작은 등이 길을 밝혔다. 그 희미한 빛이 숲속으로 쭉 이어져 있었다. 그는 그 불빛을 세다가 멈추고 말았다. 갑자기 무료해졌다. 또 허무했다.
4. 다음날 정민은 리쿄 대학을 찾았다. 며칠 전 이곳 사학가가 중심이 되어 20세기 초 동아시아 제반 정치 상황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미국 등이 참가한 국제적인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다. 여기서 그는 만주국에 대한 발표를 했다. 우선 만주국을 만든 인물들의 국가관이나 의도를 분석했다. 그 만주국이 나중에 패전 후에 일본과 5.16 이후에 한국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 내용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여기서 중심 인물은 기시 노부스키였다. 그와 박정희의 관계라든가 그의 외손자 아베 신조 전 수상에 끼친 영향력까지 점검했다. 기시를 중심으로 삼으면 한일 근현대사의 복잡한 정황에서 하나의 내러티브가 완성이 된다. 그는 이 작업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다. 만주국이란 존재를 하나의 열쇠로 삼아 작금의 한일 관계와 전체 동아시아의 정황을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반응이 꽤 뜨거웠다. 아니, 이번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늘은 자신을 초청해준 리쿄대 사학가의 학장인 스가노 씨를 만나기로 했다. 점심을 먹으며 가벼운 환담이라도 나눌 예정이었다. 사실 리쿄대는 그가 재직한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 둘 다 성공회에 의해 세워졌다. 하지만 종교적인 색채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두 학교는 활발하게 학생과 교수를 교환하고 있다. 둘 다 개방적인 학풍을 갖고 있어서 간혹 한일 관계에 엇박자가 생겨도 교류 자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일종의 라이벌 의식 같은 것도 있어서 양 대학의 교수들이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불꽃이 튈 정도였다. 정민은 스가노 씨와는 여러 차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어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편이었다. 그래서 이번 점심도 별 부담이 없었다. 약속 장소는 대학 정문 건너편에 있는 리비에라 레스토랑. 녹차와 곁들여 나오는 화정식이 꽤 괜찮은 곳이다. 이곳 또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 입구에 들어서니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스가노 씨가 반갑게 일어섰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가에 주름도 많지만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였다. 늘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다. 구두는 낡았지만 늘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다. 주인공이 오셨구먼. 얼굴에 빛이 납니다. 스가노 씨가 뜬금없이 칭찬했다. 무슨 말씀이죠? 교수님이 이번 세미나의 주인공이었단 말입니다. 모두 만주국 이야기만 해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라뇨? 전 사실만을 추구하는 사학자입니다. 과장이나 거짓말에 일체 소질이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괜히 폐를 끼치지 않았나 걱정했거든요. 폐라뇨. 갑자기 일본인처럼 말씀하네요. 그러지 마세요. 한국인은 솔직 담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속에 감춰두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스가노 씨가 크게 웃었다. 그리고는 종업원을 불렀다. 당연히 점심 정식. 잠시 후 화려하게 세팅된 식사가 나오고 잔에 녹차가 채워졌다. 천천히 회를 한 점 한 점 음미하다 보니 어느덧 그릇이 다 비워졌다. 언제부터 만주국에 관심을 가졌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우연히 TV를 보다가 흥미를 느꼈습니다. TV에서 뭐를 봤죠? 60년대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입니다. 뭐 대단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저 그런 활극물이었죠. 한데 그 무대가 만주였던 겁니다. 아하. 나중에 조사해보니 1960년에서 70년대 우리나라에서 만주를 무대로 한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더군요. 주로 독립군 이야기죠. 일본 점령기 시절에 만주에 간다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러 간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곡물이 만들어진 거죠. 심지어 만주 웨스턴이라는 명칭까지 얻었죠. 그래서 여러 작품을 찾아봤습니다. 재미있더군요. 그 안에 만주 특유의 사회 분위기나 로망 같은 것이 숨어 있더군요. 그 부분에 감명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도 많이 봤죠. 하지만 만주 웨스턴이란 말은 처음 듣습니다. 스파게티 웨스턴과 같은 종류인가 보죠? 대충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스가노 씨가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만주국의 존재나 위상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그리 폭넓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군국주의가 빚은 괴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러 외면한 측면도 있습니다. 만주국의 주역 중에 전범으로 재판받은 사람도 많으니까요. 흔히 말하는 국어와도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를 파헤치다 보면 우리 내부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근본을 파헤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죠. 우리 학계에서는 기피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이 과감하게 이 부분을 파헤쳐서 우리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국이 단순히 한 시대의 꼭두각시로 끝나지 않고 지금의 한일 관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 역시 만주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따로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군요. 갑자기 고개를 숙여 그가 감사를 표했다. 정민은 가볍게 손사래를 쳤다. 아직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데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럼 이런 제안을 하고 싶군요. 잠시 녹차를 들이켠 후 그가 말했다. 한 1년쯤 저희 학교에 교환 교수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일 현대사 정도를 한국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만주국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이 난데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주국에 대한 자료는 분명 일본에 더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구해다 줄 수 있습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민이 고개를 숙여 감사 표시를 했다. 하지만 지금 뭐라고 답하기 힘들군요. 이해합니다. 지금이 1월이니까 어차피 봄 학기는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죠. 다음 가을 학기를 목표로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면 얼마든지 건너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제 사정이죠. 제 개인 사정을 봐야 합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내와 같이 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국하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스가노 씨가 멋대로 단정지었다. 일본인답지 않게 맺고 끊는 게 확실해 보였다. 더욱 정민은 난처하기만 했다. 5. 스가노 씨의 배웅을 받으며 정민은 이케부르크로에서 JR을 타고 신주쿠로 향했다. 그는 끝까지 JR 입구까지 따라와서 표를 끊는 모습까지 지켜봤다. 중간에 맥주를 한 병 시켜서 마시다가 이야기가 길어져서 또 한 병 시켰다. 결국 4병을 마신 끝에 벗어났다 싶었는데 결국 역에서 헤어질 수 있었다. 확실히 정 깊고 마음 씀씀이가 깊은 분이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정민과 미숙은 오늘 밤 귀국해야 했다. 하지만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스가노 씨의 연락이 왔고 미숙은 미숙대로 쇼핑도 하면서 디지의 공연을 원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루 더 일정을 늘렸다.
대신 디지를 가이드로 붙여 미숙을 돕도록 했다. 저녁 6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난 후 저녁을 먹고 디지가 일하는 재즈 클럽에 가기로 했다. 직접 디지의 연주를 들어보기로 한 것이다. 확실히 이번 여행에서 미숙은 밝아졌다. 뭐 그렇다고 평소에 어둡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늘 뒤편에 숨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결정을 정민에게 맡기는 그녀는 요즘 보기 드문 타입이기는 하다. 외출도 별로 하지 않고 쇼핑에도 관심이 없으며 친구를 만나는 일도 드물었다. 가만, 그녀에게 친구가 있었던가? 아마 한두 명 정도? 그나마 본 지도 꽤 된다. 그녀 말로는 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혼자 놔둬도 잘 논다. 둘째를 가질 생각도 없었다. 정민 자신이 외동이라 아이도 외동으로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하나 더 늘어나면 불편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 원래부터 외출을 삼가는 스타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여고 시절이나 대학 시절이 어땠는지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그 자신도 아내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자신이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고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지 누구와 친했는지 거의 언급한 적이 없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커플이 또 있을까. 하지만 미숙과 지내다 보면 이런 적당한 거리가 좋았다. 그게 격식에 맞았고 예의 바른 행동이었다. 이런 부부도 있는 것이다. 그런 그녀가 이번 여행에서 꽤 명랑해 보였다. 자주 웃고 가끔 탄성도 지르고 속마음도 편하게 드러냈다. 온천을 겪으면서 이런 태도 변화는 확실하게 감지되었다. 뭔가 그녀를 사로잡은 콤플렉스나 편견 같은 것이 약해졌다고나 할까.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섹스라는 문제는 여전히 그들에게 큰 숙제였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변태나 쇳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을 탐하고 함께 쾌락을 느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매번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탓에 그런 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기만 했다. 마치 그녀는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끝내자마자 바깥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가는 아이를 연상시켰다. 도무지 몸을 섞으려 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계속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이번 여행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잠시 장막이 벗겨지는 것 같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여행을 좀 더 자주 할까? 이렇게 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신주쿠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 아직도 메어야 할 3시간이 남았다. 뭔가 소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자연스럽게 기노쿠니야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특별히 찾는 책은 없지만 구경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몇 권 집계되어 있다. 커피까지 한잔하면 3시간은 훌쩍 지나갈 것이다. 사실 그는 혼자 있으면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일에 가정법을 들이대서 여러 상상을 해본다. 어릴 적부터 혼자 해왔던 놀이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런 가정은 더욱 늘어만 갔다. 또 객관적인 팩트 뒤에 숨어있는 여러 요소들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가정이 그냥 상상만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만일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일단 총력을 다해서 영국부터 점령했다면 전체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바닷길은 다양하다. 이미 북군은 수중에 떨어진 판이다. 영국을 점령해버리면 미국은 참전할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소련을 쳐도 늦지 않다. 오히려 후방 걱정을 하지 않고 독소 전쟁에 몰두할 수 있었다. 왜 히틀러는 폭격만 하다가 영국을 놔두고 말았을까? 만일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을 피해 살아났다면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 적어도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나라를 귀속시키면
그에 따르는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새로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닦고 교육을 시키고 공장을 지어야 한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당장 나오는 게 없다. 차라리 위성국가를 만들고 만주에 치중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대만, 조선, 만주를 커버하는 일본 중심의 무역 블록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만일 케네디가 암살당하지 않고 재선에 성공했다면 현대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적어도 월남전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벌어진다고 해도 그 규모는 극히 작았을 것이다. 그는 후르쇼프와 대화를 원했지 전쟁을 원하진 않았다. 자칫 잘못하다간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존이 2번 하고 이어서 로버트가 2번을 연달아 했다면 현재의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졌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흥미진진했다. 어떤 때엔 이런 공상으로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 나중에 이런 가정을 모아서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다. 아는 출판사 사장이 적극 집필을 권한 적도 있었으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집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역사라는 것이 꼭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학살이 이뤄졌으며 수많은 왕조가 무너졌을까? 역사에서 사필 규정은 없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한다는 주장 자체를 그는 신뢰할 수 없었다. 레비스트로스가 옳았다. 사르트르의 역사주의는 역사를 하나의 재판관으로 만들었을 뿐 인류의 보탬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식민 지배를 합리화할 뿐이었다. 서구 제국주의의 로망일 뿐이다. 막상 서점에 가보니 별로 눈에 띄는 책이 없었다. 하긴 수도 없이 여기를 왔다.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구매한 적도 많았다. 아마 도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장소일 것이다. 이제는 털어먹을 만큼 털어먹은 것이다. 그러다 우연히 이 건물 맨 위에 디스크 유니온이라는 음반 전문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갑자기 재즈 생각도 나고 음반 구경도 하고 싶어졌다. 디지를 만났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만일 그의 부친이 아니었다면 그는 일찍부터 음악에 취미를 가졌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컬렉션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독한 오디오 강에 폐쇄주의가 강한 부친 덕분에 방에서 오디오를 듣는 행위 자체를 경멸했다. 대신 책을 읽었다. 그리고 교수가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DNA에 부친의 지분이 일정량 있다.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부친이 타계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이제 자신에게 내린 음악에 대한 금기를 슬슬 해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간 숱하게 이곳에 왔으면서도 정작 레코드숍에 가보니 모든 게 생소했다. 벽에는 수많은 아티스트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벽과 수납장에 음반이 가득했다. LP, CD뿐 아니라 이제는 존재조차 생소한 카세트 테이프까지 보였다. 천장에 매달린 여러 개의 작은 스피커에서 쏟아지듯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눈에 봐도 오타쿠로 보이는 손님들이 자신만의 사냥감을 물색하느라 분주했다. 막상 재즈 코너를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모두 모르는 이름뿐이었다. 어렵게 테너 색소폰 코너에 갔지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침 담당 직원이 말을 걸어와 몇 마디 응해보니 금세 그의 손에 10장 정도의 CD가 쥐어졌다. 모두 트럼펫 연주자들의 음반이었다. 클리퍼 브라운, 마일스 데이비스, 리모건, 프레디 허바드, 그리고 윈터 마살리스. 정작 테너 색스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순간에 10장 정도를 사버리고 나니 여기서도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일단 매장 자체가 너무 컸고 다루는 범위도 넓었다. 음악을 잘 모르는 그에게 이 공간은 부담스럽기만 했다. 커피나 한잔할 요량으로 밖에 나오니 아직 4시도 되지 않았다.
아직도 2시간이 남았다. 자, 이제 또 뭘로 때우나? 6. 사실 그에게 이렇게 빈 시간은 사치나 다름없었다. 아무튼 요 10년간, 아니 미숙을 만나고부터 단 한 번도 여유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마치 전쟁을 치르듯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급급했다. 온 사방에 눈이 내려서 마당도 쓸고 거리도 쓸고 지붕도 쓸고 뭐 그런 식으로 치닥거리의 연속이었다. 그러므로 막상 별 스케줄이 없는 2시간이 주어지자 오히려 초조해졌다. 쇼윈도를 지나치고 예쁜 가게가 나오면 슬쩍 둘러보고 여기저기 건네는 전단지를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걷다 보니 확 분위기가 일변하는 지역이 나왔다. 환한 대낮인데도 뭔가 음습하고 간능적인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여기저기서 전단을 돌렸고 풍속인이 암만이 하는 간판이 연달아 나타났다. 이 공간 자체에 갖가지 욕망이 얽혀 있었다. 아, 여기가 바로 가부키초구나 느낌이 왔다. 정민은 이 지역을 잘 모른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 그러나 막상 오고 나니 낯설지 않았다. 아니 뭔가 편안한 기분도 들었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실은 그의 가장 큰 취미가 일본 AV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연구실에 있는 비밀 보관함엔 10테라 분량의 AV가 숨겨져 있었다. 단순히 모으기만 한 것이 아니다. 테마별로, 아이돌별로, 시기별로 정교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마치 역사를 공부하듯 AV 역시 전문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누가 보면 미인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자치고는 별나다면 별난 취미라 하겠다. 그렇다고 이런 취미가 상대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내용은 아니니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미숙을 생각해보면 이상하기는 하다. 이 문제로 정민이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부터 급격하게 식어버린 부부 관계가 원인이라면 원인이다. 그렇다고 욕구를 풀기 위해 여자를 산 적은 한 번도 없다. 차라리 그런 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아내를 볼 낯은 없다. 또 그런 여성을 찾을 만큼 그쪽 세계에 밝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나마 탈출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자위하며 걷는 사이 누군가 그에게 전단을 한 장 건넸다. 우선 복장이 특이했다. 머리에 큼지막한 귀를 달았고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비키니 차림이었는데 엉덩이에 꼬리가 달렸다. 직감적으로 플레이보이의 버니걸을 연상시켰다. 그리 키는 크지 않았지만 가슴이 빵빵했고 표정이 밝았으며 교태가 넘쳐 흘렀다. 미남 아저씨, 잠깐만 시간 좀 내요. 아무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무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순진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이 그의 경계심을 풀었다. 또한 전단지도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가운을 반쯤 풀어헤친 채 무방비 상태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다. 눈빛이 좀 흐리멍텅했지만 얼굴 전체가 갸름하고 입술이 도톰했다. 매우 도발적인 용모였다. 한참 잘나가던 시절에 미야자와 리에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동안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누군가를 생각나게 했다. 일부러 그 흔적을 지워버린 존재. 역사 왜곡에 가깝도록 일부러 망각하고 혹 꿈에라도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외면하고 무의식의 저편으로 흘려보냈던 여성. 그는 자기도 모르게 멈칫하고 말았다. 여긴 AV 스타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전단을 준 아가씨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저도 AV에 출연하고 있어요. 꽤 당돌하다. AV 출연이 뭐 대놓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미소가 음흉해요.
웅큼하네요. 아가씨를 만나서 그런가? 왜요? 내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꿈 깨요. 난 전단 알바만 해요. 아무하고나 몸을 섞지 않는다고요. 검지손가락을 쳐들고 좌우로 흔들며 그녀가 말했다. 그럼 이 아가씨도? 그가 전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연하죠. 지금 한참 인기가 있는 여배우예요. 이름이 뭔데? 에이미. 성은 몰라요. 지금 만날 수 있나?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다. 그 자신부터 놀랐다. 잠깐만요. 아가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했다.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운이 좋네요. 좀 전에 출근했대요. 아가씨가 윙크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주저했다. 당연히 에이미가 그녀일 리는 없다. 그런데도 보고 싶었다. 에이미를 통해 그녀를 확인하고 싶었다. 뭐예요? 앞서가던 아가씨가 획 돌아보며 말했다. 결국 정민은 그녀를 따라 나섰다. 뭐에 홀린 듯 그녀의 꽁무니를 바라보며 걸어갔다. 혹 주변에 누가 보고 있지는 않나 싶었지만 아무도 그를 주시하지 않았다.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한데 꽤 걸었다. 가부키초 중심지에서 벗어나니 허름한 건물 몇 개가 나왔다. 모두 러브 호텔이었다. 도쿄에도 특히 중심부에도 이런 낡은 건물이 있나 싶었다. 가끔 그녀가 말을 걸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다. 이런 행위 자체가 썩 내키지는 않았다. 그냥 확인만 하고 나오자 그렇게 생각했다. 한편 그녀에게는 뭔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 먼저 농담도 하고 윙크도 던졌다. 밝고 낙천적인 친구다. 먼저 결제하고 룸에 들어가면 에이미 상이 나올 겁니다. 호텔 입구에서 그녀가 말했다. 얼마지? 2만엔 1시간입니다. 시간 꼭 지켜주세요. 그녀가 다짐하듯 말했다. 정민은 전단을 다시 살펴봤다. 확실히 사진 속의 그녀가 뭔가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애써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그 공허한 눈빛 속에 뭔가 애타게 호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마치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다. 그 요청을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 일단 만나보자. 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아가씨에게 준 다음 룸으로 안내되었다. 자네 이름이 뭐지? 문고리를 잡다가 그가 물었다. 왜요?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기치면 찾아내려고. 설마. 그녀가 배시시 웃었다. 이래봬도 이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옛날에 복싱도 했어. 에리카라고 해요. 이래봬도 대학에 다녀요. 설마? 이쪽 세계에서 대학생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앞으로 꽤 유명해질 거라고요. 다시 윙크를 하고는 그의 볼에 뽀뽀를 한 다음 그녀가 사라졌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